기능사 필기 대응 2회차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1번 후처리 시스템에 장착된 차압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이제 차압 센서하고 후처리 시스템이죠. 후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엔진이 있으면은 흡기 쪽이 있고요. 배기포트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죠. 그럼 배기포트에서 나가는 유해가스와 무해가스가 있는데, 이때 유해가스를 저감시켜주는 장치들을 이제 후처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차압 센서는 보통 DPF라고 하는 디젤에 사용하고 있는 디젤을 포집해서 디젤에 나오는 매연 그 PM을 포집하는 장치 앞뒤에 서 있는데, 이걸 보통 이제 CDPF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제 GPF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 GPF는 지금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디젤에 나오는 CDPF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DPF 앞뒷단에 차압 센서가 차압 센서 프론트 쪽 하나, 리어 쪽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때 이 차압 센서가 하는 역할은 CDPF 전단의 압력과 후단의 압력을 측정합니다. 측정하는 거는 CDPF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필터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PM들이 차 있습니다. PM들이 차 있다는 거다. PM을 포집을 하고 있는 거죠. PM을 포집해서 PM이 포집량이 많아지면은 전단과 후단의 압력차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P1, 여기를 P1, P2라고 하면은 P1과 P2의 압력차는 당연히 P1이 커지겠죠. 그래서 PM이 많이 쌓여 있어서, 즉 압력차가 많이 발생하면은 그때 이걸 리젠, 즉 태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CDPF 같은 경우는 재생 시기를 판단을 하고 여기 내부에 쌓여있는 PM 포집량을 예측합니다. 이 예측은 압력 차에 의해서, 그 다음에 CDPF의 전단과 후단의 압력차를 검출합니다. 검출된 것은 엔진 ECU 쪽으로 신호를 보내주게 되고요. 배기 다기관에 장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2번 스텝 모터 방식의 공전 속도 제어 장치에서 스텝 수가 규정에 맞지 않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스텝 모터가 고장난 원인으로 틀린 것, 이걸 좀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스텝 수를 내가 줬는데 거기에 이제 공회전이 맞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져. 일단 요 구조를 잘 알면요, 이거 보자마자 바로 2번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메인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제 LPG 기관에 사용합니다. LPG 기관에는 이제 슬로우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 그 다음에 메인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 그 다음에 시동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즉 2번은 LPG 기관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공전 속도 조정이 불량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들어가는 공기량과 연료량 자체가 불량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스로틀 밸브가 오염이 됐다. 오염이 됐다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았는데 오염이 돼서 더 많이 막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스로틀 포지션 센서에서 신호값이 거의 제로에 스로틀 포지션 센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 정도의 열림량을 내가 줬다. 그 신호가 이슈로 들어갔다. 근데 PM 어떤 그 이물질 또는 오염이 돼가지고 공간이 막혔다라고 하면 실제 들어가는 양은 적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흡기다기관의 진공 누설. 이건 이제 내가 스로틀 밸브가 열림량, 그 다음에 에어플로우 센서에서 측정한 양이 엔진 ECU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이외의 공기량이, 그러니까 도둑 공기 같은 거죠. 도둑 공기가 더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3번 배기장치 머플러 교환 시 안전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1번으로 바로 갑니다. 이건 정상 작동 온도가 되면 안 되고요. 배기 머플러, 배기 쪽을 교환한다라고 하면요, 엔진이 정상 온도까지 올라갔다, 정상 온도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배기관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요거는 정상 작동이 아니라 촉매가 이제 식었을 때, 그러니까 엔진을 오래 놔둬가지고 자연적으로 식은 다음에 그 온도가 내가 만져도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 온도까지 떨어뜨리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제품에서요, 모든 그 자동차 쪽에서는요, 가스켓이 있죠. 가스켓 부분은요, 한번 장착했다가 뜯으면은 무조건 신품으로 교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출 여부는 확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립하고 나서 이게 배기관이 이렇게 만약에 차에 이런 식으로 지금 달려 있다.
달려있다라고 하면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러버 형식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의 유동, 상하로도 유동을 하고요. 앞뒤로도 약간씩 유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부품과 닿지 않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 다음 4번 디젤 로코를 일으키는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이것도 이제 디젤에 관련된 걸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옥탄가는 뭡니까? 가솔린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압축비 같은 경우는 높여야 되고요. 회전 속도도 높여야 되고 엔진 부하는 좀 적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어, 요게 지금 그 디젤 로코 방지 요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옥탄가는 가솔린에 사용하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가시는 거고 다음 5번 차행전 기관과 비교한 이행전 기관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장점을 저희는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행정하고 이행정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몇 번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생 동력이 크다. 그래서 발생 동력은 우리가 봤을 적에 어, 그 720도 즉 사행정 기관에서는 720도, 이행정 기관에서는 360도 즉 2회전, 1회전에 한 번씩 폭발, 한 번씩 폭발이 납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은 이게 두 배가 넘어야 되는, 두 배의 두 배의 동력을 발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효율이 이행정 사이클이 효율이 좋지 않죠. 효율이 좋지 않아 가지고 요거는 대략 한 1.6배 정도 동력이 또는 출력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장점으로는 동력이 크다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지 않다. 효율이 좋지 않으면 연료 소비율이 많아진다. 그리고 이제 연료 소비량이, 그리고 이제 윤활유 소비량이 많아지는 거는 이행정 사이클 같은 경우는요,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연료 쪽으로, 그 연소실에 연료를 분사하고 했을 적에, 이 연료를 분사할 적에,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은 윤활유도 일부 연소를 시키는 엔진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 피스톤 그 실린더 내가 있으면은 피스톤이 있으면은 여기에 간극들이 조금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6번 스로틀 밸브의 열림량을 감지하는 센서는 그죠? 스로틀 밸브 열림량을 감지하는 거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하는 역할입니다. 요거는 기계식이든 전자식이든 다 똑같이 스로틀 포지션 센서고요. 기계식은 내가 악셀 페달을 밟게 되면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스로틀 밸브 쪽과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가 당겨집니다. 그러면서 스로틀 밸브가 열면은 요 반대쪽에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요. 전자식 같은 경우는요.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자신호로 ECU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ECU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에 있는 모터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모터가 작동을 하면은 여기에서 스로틀 밸브가 움직이고요. 요 스로틀 밸브가 움직인 양을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감지를 한다. 그래서 답은 스로틀 포지션 센서. 다음 7번. 요거는 그 계산식이죠. 계산식을 여러분들을 할 적에 요거 공식을 다 외우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거 공식을 다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요. 일단 이런 계산식 나왔다. 단위를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g을 ps hour로 나눠준 것 뿐입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몇 g이 소비가 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600리터래요. 360리터래요. 360리터인데 우린 g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 1000을 곱해줍니다. 1000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는 PS하고 hour 120 PS 24시간 그래서 120 PS 곱하기 24시간 동안 했대요. 근데 조금 계산해 보니까 좀 특이한 게 g과 리터죠. 요거는 최적이고요. 요거는 이제 중량입니다. 중량은 중량은 최적에다가요. 비중만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곱하기 0.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11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113 g per ps hour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특히 계산식 같은 경우는 내가 잘 모른다 라고 하면요. 이 단위 내가 구해야 할 요 단위가 뭐냐라는 걸 일단 보고요. 내가 주어진 단위가 이렇게 뭐뭐 있냐. 그 다음에
이렇게 뭐뭐가 있냐라고 해서 요것만 잘 활용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음 8번. 기관의 윤활유 회로의 유압이 규정값보다 상승한 원인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요거는 저희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요, 이렇게 생긴 곳에 내가 집어넣고 유체가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여기에 내가 압력계를 설치했을 적에 규정값보다 상승했대요. 압력이 더 올라갔대요. 그 뜻은 끝이 이렇게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막혔다라는 거죠. 나갈 만큼의 양이 못 나갔다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압력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유압 조절 밸브의 스프링 장력이 규정값보다 크다. 즉 나가는 거에 일정 압력. 여기서는 유압 조절 밸브면은 요 끝부분에서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걸로 볼로 이렇게 막혀 있고요.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유압 조절 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프링의 장력이 세면 셀수록 리턴 되는 양이 적죠. 즉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은 리턴을 시키는데, 요 스프링 장력이 세면은 리턴을 시키는 양이 리턴을 하는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요 내부에 있는 압력도 같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의 온도가 낮아져 점도가 높아졌다. 점도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요만한 알갱이가 빠져나가느냐, 이렇게 큰 알갱이가 빠져나가느냐에 따라 당연히 큰 알갱이들이 좀 더 저항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생각할 적에는 끈적끈적한 것보다는 물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가죠. 즉, 끈적끈적한 건 그만큼 저항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일펌프 출력단 이유가 이쪽 뒷부분이 막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9번. 배기밸브가 하사점에 55도에서 열리고 상사점 15도에서 닫힌다면 배기의 열린 각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죠. 흡입. 이전에 했을 때도 보면은 흡입 구간이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구간이다 라고 하면요, 이 배기 밸브가요 하사점 전 55에서 열리고요, 상사점 이후 15에서 닫혔대요. 그러면은 50, 55도에 15도를 더하고요, 180도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80도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250도가 나옵니다. 다음 10번. 내연기관 구성품 중 실린더 헤드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하는 이유. 알루미늄을 하는 건요, 일단은 경량입니다. 경량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전달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다음 11번. 엔진 오일의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1번 베어링 오일 간극이 크다. 그 다음에 유압 조절 밸브의 장력 스프링이 크다. 오일팬 내 윤활유 양이 적다. 윤활유 냉각수가 희석되었다. 여기 아까 설명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답은 유압 조절 밸브 장력이 크다. 요거는 압력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오일 간극이 크다는 건 뒤에 구멍이 요만했던 애가 더 넓어졌다 라는 거고요. 오일팬의 윤활유 양이 적다라는 건요, 공기가 유입돼 있다. 이 공기는 압축성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냉각수가 희석이 되었다. 요거는 덜 끈적끈적해졌다 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12번. 자동차의 구조 변경 승인을 얻은 자동차는 정비업자로부터 구조 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얼마 이내에 구조 변경 검사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자동차 관리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해서요, 요거는 그러니까 승인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13번. 기관이 지나치게 냉각됐을 때 기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기관이 냉각이 됐대요. 냉각이 됐다면은 정상 작동 온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정상 작동 온도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 내가 어딘가를 이렇게 셀 수 있는, 저희 실린더 쪽 계속 공부했을 적에 이런데 이제 피스톤에 간극을 놔둔다고 했죠. 간극을 놔두고 이제 캠축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밸브하고 간극을 놔뒀습니다. 이게 이제 열 팽창을 고려했을 때, 즉
정상 작동 온도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열 팽창을 고려했을 적에 이런 간극을 둔다고 했죠. 이 간극이 넓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출력은 저하되고 연료 소비율은 증대된다. 그쵸? 출력은 저하되고 연료 소비율 요거 기준으로 보면은 예, 여기 어디 실린더로 보면요, 여기 간극이 커졌다. 블로바이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압력이 연소실 내의 압력은 떨어진다. 그러면 출력이 저하되고요. 출력이 저하되면은 내가 그만큼 악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은 그만큼 증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연료 및 공기 흡입이 과잉이 된다. 이것도 이제 그죠? 출력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더 많은 악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점화 불량 압축 과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점화 불량은 일단 점화 불량이 되진 않고요. 압축 과대가 아니라 압축이 지금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엔진 오일은 열화가 아니라 엔진 오일 열화와는 상관없죠. 냉각이 됐기 때문에. 죄송해요. 여기 연료 및 공기 흡입이 과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연료 및 공기 과잉이 내가 출력을 더 높이려고 했을 때는 일단 연료나 이제 연료 같은 경우는 과잉이 돼요. 근데 공기 흡입 같은 경우는 과잉이라고 하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14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 분사 시기가 과도하게 빠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일단 여기서는 4번 분사 압력이 증가한다 라는 거고요. 분사 시기가 맞지 않았을 때인 거죠. 과도하게 빠를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분사 시기가 과도하게 빠르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사 시기가 올바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분사 압력이 증가하려고 하면요, 분사 펌프에서 압력을 더 많이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 노즐에 있는 스프링의 장력을 더 세게 한다. 뭐 이렇게 해야지 분사 압력이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15번 다음 중 단위 환산으로 틀린 것은, 요거 이제 이게 그 이과 출신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는 유출할 수 있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차를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좋아하거나 이제 타이어 공기압을 한 번에 넣어보셨던 분들은요, 유추할 수 있는 게요, 저희 보통 타이어 공기압은요 32에서 한 38 정도 넣으라고 합니다. 요거를 게이지 상으로 혹시라도 이렇게 돼 있는 게이지 상으로 본다고 하면요, 게이지상으로 보면은 보통 한 3에서 한 3.5 또는 최대한 뭐 3에서 한 3.5 정도, 요 정도 수준 안에 그 게이지가 멈출 거예요. 요 뜻은 뭐냐면은 1kg 펄스 제곱 센티미터는 14.2 psi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그 1번 같은 경우는 1줄은 1뉴턴 메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좀 변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힘과 거리에 대한 단위, 그 다음에 일률에 대한 단위다라고 하면요 1와트/시, 또는 열량의 단위다라고 하면 0.239 칼로리, 이렇게까지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전에 했던 거죠. 0도씨와 같은 거는 32화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이미 화씨 교환한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저희 이제 절대 온도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 온도까지 가면은 273.5 켈빈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 절대 온도 단위 0 켈빈. 요건 이제 0도씨일 때 273.5니까요. 이게 0켈빈이 된다라고 하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273.5 도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OK가 아니라요 0켈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온도고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다음 16번 피스톤의 재료 요구로 특성으로 틀린 것은, 요거 바로 나오죠. 열팽창 개수가 커야 된다. 이거 큰 게 아니라 열팽창 개수는 적어야 된다. 열팽창 개수가 거의 제일 적은 그런 피스톤은 인바 피스톤이다. 이것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17번. 사행정 기관 V6 기관에서 6실린더가 모두 1회 폭발했다면 크랭크 축은 몇 회전인가요? 뭐가 됐든 이게 V6든 V8이든 V12이든 다 필요 없고요. 사행정 사이클에 1회가 모두 폭발했다면요, 크랭크 축은 2회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18번 가솔린의 이론공연비. 여러분 이론공연비 나오면요 그냥 무조건 14.7 대 1이 나온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19번 배기가스 3원 촉매 컨버터를 통과할 때 산화 환원되는 물질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답은 4번입니다. 4번이고요. 이건 이제 산화와 환원인데 산화가 되는 거는요. HC 탄화수소하고요. CO 일산화탄소입니다. 얘네들이 산소하고 붙어 먹습니다. 산소하고 붙어 먹어서 결국에 나오는 거는 H2O와 CO2가 되는 거고요. 환원은요. 낙스입니다. 이 낙스는요, 일단 여기 이제 산소가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산소가 떨어져 나와서 저희는 이제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H2O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답은 4번. 20번 바이널리 출력 방식의 산소 센서 점검 및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일단 바이널리 출력 방식이죠. 이거 그냥 이런 거 무시하세요. 그냥 산소 센서. 여기 혹시라도 람다 센서, 광대역 산소 센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얘기는 달라지는데요.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산소 센서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 센서 점검할 적에 일단 산소 센서는요. 뭐가 됐던 간에 저항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멀티테스터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트 요거는 이제 산소 센서뿐만 아니에요. 모든 센서들을요 쇼트는 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연 가솔린이 아니라요 무연 가솔린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는 거고요. 일단 여기 저항이나 아날로그나 쇼트를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산소 센서 같은 경우는요 외부에서 전원을 줘가지고 산소 센서를 센싱하는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요 얘는 보통 이제 기전력을 발생합니다. 기전력을 자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전기를 많이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은 기전력을 발생하는 것이 망가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1번 제어 밸브와 동력 실린더가 일체로 결합된 것으로 대형 트럭이나 버스 등에 사용되는 동력 조향 장치는 그래서 이게 동력 조향 장치가요. 일단 종류를 나누면요. 링키지형이라는 것과요. 그 다음에 일체형으로 일단 나눠줍니다. 일체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링키지형은요. 또다시 조합형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분리형으로 나눠집니다. 일체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인라인형이라는 것과요. 그 다음에 오프셋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 트럭이나 버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그냥 조합형입니다. 이거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 등에서 사용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불리형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소형 트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라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에서 저희가 흔히 보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승용차는요, 요 오프셋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요 오프셋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실린더, 즉, 바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파워 실린더와 그 다음에 오일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오일 펌프가 따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인라인형은 그냥 같이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대형 트럭이나 버스 등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조합형.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십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이게 분리형에서 나올 때는 얘가 제어하는 부분하고요. 동력하는 부분하고 따로 떨어져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22번 브레이크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 쭉 다 읽어보면은 그 나머지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요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열이 뭔가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열이 올라가면서 이제 제동력이 저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동력은 언로드 밸브로 조정한다라고 하는데 언로드 밸브는 이제 공기가 어쩌면 리턴되는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리턴되는 게 공기 탱크의 전체 압력을, 즉 내 압축 압력을 어디까지 조절할 거냐라고 보는 게 언로드 밸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페달 리턴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브레이크 플리미, 즉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놨을 때 여기서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은 당겨지는 힘이 약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4번.
마스터 실린더에서 푸시로드를 아무리 길게 하면 길게 해도요, 뭐 이게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큰 장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가 있어서 요만큼의 A만큼의 거리에 푸시로드를 놔뒀다면은 얘를 혹시라도 더 이렇게 길게 뺍니다. 그러면 요게 페달 높이만 더 이렇게 높아진다 라는 개념으로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23번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토크 컨버터 내부에 오일 압력이 부족한 이유 중 틀린 것은 1번 오일 펌프의 누유, 2번 오일 쿨러 막힘, 3번 입력축 실링 손상, 4번 킥다운 서버 스위치 불량. 해서 답은 4번 요 킥다운 서버 스위치입니다. 요 킥다운 서버 스위치는요, AT 즉 자동 변속기에서 입력축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킥다운 할 수 있는 킥다운 드럼이라 있는데 여기에 요 회전수를 구하는 센서입니다. 킥다운 드럼의 회전수를 구하는 센서. 그래서 입력축 쪽에 있는 센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죠. 얘는 이제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 나머지 세 개는 기계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오일 쿨러가 막혔을 적에 오일 압력이 부족하다는 건요, 토크 컨버터로 오일 펌프가 생겼으면은 오일 펌프에서 밀면은 오일 쿨러 또는 오일 쿨러를 통해서 가는 녀석들이 많으니까 오일 쿨러를 통해서 거의 마지막 단어 이제 토크 컨버터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크 컨버터로 보내는 압력이 낮아진다. 다음 24번 유효 반지름이 0.5인 바퀴가 600rpm으로 회전할 때 차량의 속도는 얼마인가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들 계산식이니까 포기하고 그냥 찍어버립니다. 찍어버리지 말고요. 요런 거 나왔을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건요, 그리시면 돼요. 여기서 유효 반지름이 0.5고 바퀴가 600rpm. 이건 그릴 필요도 없네요. 유효 반지름이 0.5래요. 0.5 미터랍니다. 그 다음에 바퀴의 회전수, 요게 회전하고 있는 게 600rpm이래요. 그럼 이건 간단히 생각하면 그죠? 이 바퀴의 외경을 구합니다. 그죠? 외경, 바퀴의 둘레를 구하고요. 요거를 600으로 곱해줘요. 좀 계산해 보면은 일단 외경을 구하는 거는 2파이 r입니다. 2파이 r이 2파이 r이 외경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요 r 값이죠. 0.5 곱하기 2 곱하기 3.14가 됩니다. 그럼 외경이 나왔죠. 이 외경에다가 우리는 뭘 하느냐? 600rpm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 공식만 썼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위에는 미터에 대한 단위고요. 밑에는요, 분에 대한 단위죠. 그럼 우리는 요거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꿔줍니다. 요거를 좀 더 다들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분하고 미터, 일단은 내가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1시간, 여기는 60분, 이렇게 또 시간을 쓰면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1시간 60분 하면 어때요? 똑같아요. 상관없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할 때 밑에는, 즉 미터가 킬로미터로 바뀌겠죠. 그럼 위에는 1km를 적습니다. 밑에는 1000m를 적습니다. 그러면은 분이 약분이 되고요. 미터가 약분이 되고, 시간 분의 킬로미터인데 여기 밑에는 1000분의 6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0분의 60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약 113.4km, 04km. 이 정도는 여러분들 중학교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좀만 응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놓치지 마세요. 좀 어려운 거는 좀 스킵하고 넘어가더라도요, 이렇게 쉬운 거는 꼭 다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25번 차량 제동 시 편제동이 발생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편제동이라는 거는 차량을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좌측과 우측에 브레이크에 걸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좌측과 우측에 브레이크를 밟았죠. 여기는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는 조금밖에 안 걸린다. 즉 편제동, 한쪽은 크게 걸리는데 한쪽은 좀 적게 걸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 공기의 불평양, 요거는 좌우 타이어의 접지 면적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의 마찰 개수, 즉 내가 누르는 힘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기름이 부착됐다, 한쪽에 기름이 부착됐다, 즉 미끄러진다 라는 겁니다.
리턴 포트가 막혔다라고 하는 건요,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26번 전동식 전자제어 조향장치 MDPS 구성품으로 보기 힘든 것은, 요 MDPS는요 모터를 저희가 스티어링 휠이 있으면 스티어링 컬럼이 쭉 있고요. 여기에 원래 파워 실린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좌우로 돌리면은 여기에 유압이라는 거를 공급하는 거는 그냥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에요. MDPS는요 파워 스티어링이 있으면은 여기에 컬럼이 쭉 들어가고요. 여기에 렉앤 피니언 기어가 들어갑니다. 이때 유압을 사용하지 않고 요 중간 쪽 혹시라도 컬럼 쪽에 모터를 쓸 수가 있고요. 렉앤 피니언 쪽에 모터를 쓸 수가 있고요. 렉 쪽에 모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터들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모터들이 들어가는 거를 이거는 MD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일 펌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1번. 27번 유압식 동력 전달 장치의 주요 구성부 중에서 최고 유압을 규제하는 릴리프 밸브가 있는 곳은, 이것도 이제 조금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쉴 수 있는 게요. 자, 릴리프 밸브가 있는 곳이래요. 릴리프 밸브가 있는 거는요, 일단 릴리프 밸브라고 하면요 유압을 조절해 주는 장치입니다. 유압을 조절해 주는 장치면은 이게 유압식 동력 전달 장치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파워 스티어링, 그래서 파워 스티어링, 이제 펌프라고만 적을게요. 파워 스티어링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V벨트를 통해서 크랭크 축을 통해서 동력을 전달받고 여기서 회전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유압을 발생시킵니다. 이 발생된 유압을 뭐 딴 데 가서 리턴을 시키는 것보다 요 자체적으로 리턴을 시키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요 안에 보통 이제 릴리프 밸브, 즉 유량 조절 밸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 밸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력되는 거를 저희는 이제 그 펌프라는 단어도 쓰지만 여기서 유압을 만들죠. 즉 동력을 만드는 부분이다. 그래서 동력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력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8번 수동 변속기 정비 시 측정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요거는 이제 별거 없죠. 기어의 직각도. 기어의 직각도는 기어가 얼마나 이렇게, 만약 내가 이렇게 직각을 만들었다. 이 직각이 얼마나 유지가 됐느냐. 요거고요. 즉, 정빗이에요. 요건 이제 직각도를 측정하거나 요 각도를 측정하는 건요. 제작할 때 만드는 거고, 저희는 요거에 대한 마모량, 즉 여기 기어 2가 닿는 요런 데의 마모량만 점검하면 됩니다. 답은 3번. 29번 변속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증속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보통 이제 오버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오버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입력이 있으면은 출력이 있겠죠. 이때 보통 저희는 토크를 높이기 위해서요, 입력이 10이면 출력은 말 그대로 떨어뜨립니다. 무조건 입력보단 더 적게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오버 드라이브가 들어가게 되면요, 입력보다 출력이 10 이상인 요 값들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요게 들어간 건 적은데 출력이 좋다. 요거는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진의 회전수 증대가 아니라 엔진 회전수가 감소가 됩니다. 엔진 회전수 감소로도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고요. 당연히 엔진의 속도가 감소, 즉 입력이 적게 들어갔다라는 건 RPM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활유 소비량도 적고요. 연료 소비량도 적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29번의 답은 2번. 30번 앞바퀴의 옆 흔들림에 따라서 조향 휠의 회전 축 주위에 발생하는 진동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건 이제 바퀴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바퀴에서 앞쪽에서 보면요, 중심축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향 휠에 대해서 회전하고 있는 요 축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저희가 심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퀴 쪽에서의 흔들림을 저는 웬만하면은 바퀴 쪽에서 뭔가 흔들린다 라고 하면 기능사는요 그냥 심의입니다. 여기서 난이도를 좀 더 높이면요 저속 심의와요 고속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 심의는요 마모에 의한 거, 고속 심의는 휠 밸런스에 의한 거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바퀴에 흔들림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심의 가면 되는데, 혹시라도 마모에 의해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그럼 저속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의 평형이 맞지 않는다, 휠 밸런스 맞지 않는다, 고속 심의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 31번 연소실 압축 압력이 규정 압력보다 높을 때의 원인으로 올바른 것은, 압축 압력이 높대요. 요거는 연소실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다라면은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은 연소실 자체가 최적이, 그죠? 최적이 작아졌을 때 얘기하는 거죠. 최적이 작아졌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카본이 다량 부착했다. 이거는 카본이 이렇게 쌓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적이 줄죠. 카본이 쌓인 것만큼 최적이 줍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32번 흡기 매니폴드 내의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외부 펌프로부터 만들어진다. 2번 압력은 항상 일정하다. 3번 압력 변화는 항상 대기압에 의해 변한다. 4번 스로틀 밸브 궤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서 흡기 매니폴드 내에 압력이기 때문에요. 4번 스로틀 밸브입니다. 요거는 흡기 계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희가 스로틀 밸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끝은 이렇게 해서 연소실 쪽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흡기다기 안쪽에 있는 압력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피스톤이 하강 행정합니다. 흡기 행정 때 그러면은 공기가 여기 최적이 증가하죠. 증가한 만큼 어떻게 돼요? 공기를 빨아들이려고 즉 압력이 낮아집니다. 압력이 낮아집니다. 압력이 낮아지는 거는 요한이 진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빨아들여요. 요때 스로틀 밸브가 닫혀 있으면 어때요? 압력은 네, 이쪽은 진공이 형성됩니다. 자, 이때 스로틀 밸브를 엽니다. 스로틀 밸브 열면은 대기압과 여기 진공 부분이 같이 만나죠. 만나면서 대기압에 있던 공기가 밑으로 안쪽으로 스로틀 밸브 후단으로 빨려가면서 여기 진공이 형성됐던 게 압력이 살짝 좀 높아지는 거죠. 스로틀 밸브 궤도량에 따라서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3번 산소 센서 신호가 희박으로 나타날 때 연료 계통 점검 상황으로 틀린 것은 자 산소 센서 희박입니다. 희박이라는 거는 공기가 다량으로 들어갔던지 연료가 안 들어갔던지를 보는 거죠. 연료 필터가 막혔다라는 거는 연료 공급이 부족하다. 연료 펌프의 작동 전류를 점검한다. 요거는 연료량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 요거는 2번 같은 경우는요 삼각형입니다. 작동 전류를 점검이라는 거는 연료량이 모터가 작동이 약할 수 있고요. 모터가 작동이 너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연료 펌프의 전원의 전원 강화 여부. 요거는 이제 연료 모터가 잘 안 돈다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시박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전압 강화라는 거는 내가 12V를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을 하지 못하고요. 10V, 즉 힘을 덜 주는 거죠. 4번 연료 펌프의 릴리프 밸브가 막힘 여부. 이 릴리프 밸브는요 리턴입니다. 즉 저희가 퓨얼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터에서 압력을 형성을 하면요 이 압력을 저희가 공급을 해주는데 이때 릴리프 밸브라는 애가 달려 있어서 장착되어 있어서 얘는 압력을 일정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즉 일정하게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릴리프 밸브 바로 전에 같은 경우는 압력이 높고요. 요 이웃단에는요 압력이 일정합니다.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리턴을 시켜주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인데 혹시라도 이게 막혔다 라고 하면 어때요? 뒤쪽 압력이 그대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진다.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래서 쭉 가서 인젝터까지 와서 인젝터에서 분사할 적에 인젝터에 열려 있는 시간, 즉 내가 온된 시간에서 연료를 뿌려주는 시간이 동일하다면은 압력이 높은 게 더 많은 게 뿌려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농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3, 4번 전자제어 제동장치 ABS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일단 프리뷰 센서입니다. 이 프리뷰 센서는 자동차가 있으면은 요 앞쪽에 카메라를 달아놓고요. 이렇게 해서 앞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방지턱이 있는지 또는 이렇게 포톨 같은 게 있는지라는 걸 먼저 감지해가지고 서스펜션 양을 조절해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35번 브레이크 계통을 정비한 후 공기 빼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거는 그냥 오일 보충했을 때죠. 이거는 브레이크 파이프 호스를 떼냈다. 이거는 어떤 이렇게 유압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유압 회로 일부분을 떼다 붙여놓은 거니까 당연히 공기 들어가니까 공기 빼기 해줘야 될 거고요. 베이퍼록은 내가 회로 내에 공기방울이 생겼죠. 그 공기방울을 빼줘야 되는 거고 휠 실린더 분해 이것도 똑같죠. 이 끝부분에서 내가 팽창이 되는 요 휠 실린더를 탈거했다 붙이면은 공기방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36번 사이드 슬릿 테스터의 지시값이 4m per km일 때 1km 주행에 대한 앞바퀴의 슬림 양은 얼마인가요? 요거는 1km 주행했을 적에요 4m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km 주행했으면요
4m가 벗어났습니다 라고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답판호 했을 적에 1m 주행하면은 4mm가 움직입니다. 요거랑 똑같습니다. 다음 37번 종감속 장치의 하이포드 기어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하이포드 기어 장치는요, 네, 추진축이 있으면요, 추진축에 요 기어가 있으면 요 기어의 중심축이 이렇게 더 중심과 같지 않고요, 중심보다 더 낮은 곳에, 좀 그림이 이렇게 그려야겠죠. 중심축보다 요 축이 조금 더 낮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낮게 되어 있어서 요거는 차체의 전고가 어때요? 전고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체의 전고가 낮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각도차가 있기 때문에요. 기어가 물릴 때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똑같이 물리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물립니다. 비스듬하게 물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어가, 이거 그림 그리기가 좀 힘든데, 일단 하이포드 기어, 스퍼 기어라고 하면, 스퍼 기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물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요, 하이포드 기어는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는 양이 훨씬 더 큽니다. 물림량이 크기 때문에 소음, 즉 정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동력도 전달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어때요? 비비는 부분이 많죠. 만나서 물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열이라는 게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력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하이포드 기어에는 극압류를 사용한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다음에 38번 전자제어 현가장치에서 사용하는 센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건 이제 별거 없죠. WTS 요거는 냉각수 온도 센서입니다. 이거는 엔진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자, 여기 스로틀 포션 센서가 있는데요. 이 스로틀 포션 센서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급 가속이나 급 감속이라는 걸 합니다. 이때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진행하고 있을 때 급 가속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악셀 페달을 확 밟았으니 스로틀 밸브가 한 번에 확 열리겠죠. 그래서 스로틀 밸브가 얼마나 빨리, 운전자가 어떤 의지로 가속 페달을 밟았냐 안 밟았냐 이걸 좀 판단해서, 자, 급가속하면 어떻게 돼요? 차가 앞으로 나가려면은 구동을 하면서 차가 앞쪽이 들리죠. 뒤쪽은 눌립니다. 이때 뒤쪽의 서스펜션을 딱딱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급감속하면 어때요? 이건 이제 브레이크 신호도 같이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신호도 같이 들어가서 스로틀 포션 센서가 열려 있다가 이렇게 열려 있다가 갑자기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차가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죠. 기울어지면은 앞쪽도 서스펜션을 튼튼하게 만든다.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차속 센서, 차고 센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4번 WTS입니다. 40번 타이어의 표기에서 235, 55R, 19에서 55는 무엇을 나타내는가요? 235 같은 경우는 타이어의 폭을 얘기합니다. 저희는 타이어의 폭을 얘기하는 거고요. 55는 평평비입니다. 평평비. 요거는 폭분의 높이에 대한, 요게 얼마나 평평하냐라는 걸 보는 거고요. R은 레이디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19는 인치 단위를 써가지고요. 요거는 타이어 내경 또는 휠 외경으로 생각하면 돼. 저희는 타이어에서 보니까 타이어 내경 인치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뒤에 보면 이제 그래서 숫자가 이제 두 자리 숫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하중 지수라 해서 타이어 한 개당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 무게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이 나옵니다. 뭐 여기는 알파벳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속도, 이거는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39번의 답은 평평비가 되죠. 40번 자동 변속기 유압 제어 기구에서 매뉴얼 밸브 역할은 뭔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매뉴얼 밸브는요, 딱 봐도 우리 뭐예요? 매뉴얼이면 저희 TGS 레버라고 하죠. 자동차에서 보면은 스티어링 휠이 있고, 옆에 뭐 계기판, 앞쪽엔 계기판 있고, 옆쪽에는 뭐 오디오 이런 거 쭉 있으면은 어때요? 여기에 이렇게 변속 레버가 있죠. PRNT 있는 이 레버를 움직일 적에 유압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레버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매뉴얼 밸브고,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거버너 밸브라고 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프트입니다. 시프트
루트 밸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가 4번 같은 경우는 위치 포지션, 내가 이 PRN데 쭉 갔을 적에 변속기 위에 뭔가 하나 달려 있어서 요 레버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여기 있는 이니비터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41번 축전지 단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은 부식 방지하는 거, 요건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쉽게 할 겁니다. 그리스를 바르면 됩니다. 그리스를 발라낸다. 답은 2번. 그리스를 발라가지고 요건 공기와의 차단을 한다. 접촉 차단한다. 42번 축전기 콘덴서에 저장되는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축전지의 전하량은 축전기의 용량 곱하기 가한 전압입니다. 요거 봤을 적에 금속판 사이의 거리에 정비례한다 라고 하지 않고요. 이건 반비례합니다. 내가 금속판과 금속판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더 많은 양을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많은 양을 저장을 할 수 있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반비례로 훨씬 더 적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답은 2번. 43번 가솔린 기관에서 점화 코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점화 코일 나왔으니까 1차 코일, 2차 코일이죠. 요거는 뭐냐? 옛날 방식으로 보면요, 이렇게 코일이 1차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2차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1차 코일에요, 내가 12V를 흘려보내요. 그러면 코일에 감긴 수에 따라서 2차 코일이 얼마나 많이 감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고전압이 됩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2만, 그죠? 아이고야. 그냥 2만 볼트로 할게요. 2만 볼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2만 볼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면 3번이죠. 1차 코일의 유도 전압보다 2차 코일의 유도 전압이 낮은 게 아니라 2차 코일의 유도 전압이 더 높다. 그래서 보면은 1차 코일의 저항보다 2차 코일의 저항이 크다. 자, 2차 코일은요, 1차 코일의 두께가 이만하면요, 2차 코일의 두께는 훨씬 더 작습니다. 왜? 10배 또는 20배, 몇십 배만큼은 더 많이 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면적이 작으니까 당연히 저항은 큽니다. 그 다음에 굵기도 훨씬 더 가늡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 안에 더 많은 걸 감아야 되는 거죠. 더 많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또 감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답은 3번. 다음 44번 IC 방식의 전압 조종기가 내장된 자동차용 교류 발전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스테이터 코일의 여자 전류의 출력이 향상된다. 2번 접점이 없기 때문에 조종 전압 변동이 없다. 3번 접점 방식에 비해서 내진성 내구성이 크다. 4번 접점 불꽃에 의해서 노이즈가 없다. 이거는 내가 잘 몰라도요. 자, 접점 이게 세 개 나왔죠. 접점이라는 건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류 발전기는요, 이제 슬립 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브러쉬가 있으면요, 브러쉬가 이렇게 그냥 매끈한 면을 타고 돕니다. 근데 접점이 있다라는 건요, 여기에 슬립링 대신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턱이 있는 애가 있다. 그럼 요 위에 브러쉬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거 또 회전하면은 요게 만나고 떨어지면서 여기서 불꽃이 막 발생되겠죠. 당연히 접점이 없기 때문에 조종 전압 변동이 없다. 즉 내가 여기 이제 스파크 튀는 애들이 없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튀는 애들이 없어. 그냥 일정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내진성 내구성 크고요, 노이즈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몰라도 맞힐 수 있는 거는 이제 1번. 몰라도 맞힐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44번 문제고요. 이거 답은 1번이고요. 스타이터 코일의 여자 전류에 의해서 출력이 향상 여부는요, 여자 코일이 아니라 로터 코일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다음 45번.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고 있지 않을 때 고장난 부품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차속 센서, 2번 흡기 매니폴드 압력 센서, 3번 크래커 센서, 4번 WTS. 딴 거 필요 없죠? 차속 센서입니다. 계기판의 속도계는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요, 바퀴가 있으면요, 각 바퀴에 휠 스피드 센서라는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과거라기보다는 그 ABS 들어갔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휠 스피드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요, 얘네들은 다 모든 신호를 ABS로 보냅니다. 그러면 ABS는요, 케인 신호를 통해서 계기판으로 표출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스타일로 바뀌었냐?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요, 휠 스피드 센서가요, 바로 계기판으로 속도를 보내줍니다. 그럼 계기판에서 반대로 이제 속도를 뿌려주는 이런 방식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계기판에서 속도가 안 나온다? 그럼 휠스피드 센서 또는 차속 센서가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46번 완전 충전된 납산 축전지의 양극판의 성분으로 올바른 것은 이거 이제 과산화납이죠.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외우셔야 되는 건데 이제 충전 시 위에가 충전 밑에가 방전됐을 적에 라고 하면요 이제 양극판, 전해질, 음극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충전이 된다 라고 했더니요 PbO2 전해질 같은 경우는 2H2SO4 음극판 같은 경우는 Pb 해서 해상납이 됩니다. 이게 방전을 합니다. 그러면 PbSO4 2H2O PbSO4가 된다. 요거는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향후에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47번 기동전동기가 기관에 설치된 상태에서 시동 시 기동전동기에 흐르는 전류와 회전수를 측정하는 시험은 이건 이제 시동전동기가 엔진에 설치가 돼가지고 실제로 부하를 받는 겁니다. 부하를 받는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하 시험이라고 합니다. 다음 48번 R12의 염소로 인한 오존층 판결을 줄이고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대용 대체 냉매는 요거는 이제 에어컨 가스입니다. 에어컨 가스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R12라고 해서 염소 성분이 오존을 계속 파괴를 해요. 그래서 요거의 대응으로 나온 것이 R134A가 됩니다. 요거는 염소 성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염소 성분이 없다. 그래서 오존 파괴 지수가 오존 파괴 지수가 거의 뭐 10 이하로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요것도 온난화 지수는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처품으로 지금 나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요. R1234YF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건 이제 좀 옛날에 나왔던 문제를 갖고 온 거다 보니까 R12가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R134A 대체용품으로 나오는 거는 R1234Y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R1234YF 같은 경우의 특징은 요건 이제 온난화 지수라고 합니다. 온난화 지수가 4입니다. 4이고 그 다음에 R1234YF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실속으로 냉매 효과는요 약간 떨어집니다. 냉매 효과는 약간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폭발의 위험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약간 비싸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다음 49번 도록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도어록 컨트롤. 보면은 여기서는 일단 3번 바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도어록 상태에서 주행 중 충돌 시 에어백 이슈로부터 요즘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 특정 국가는 말 안 할게요.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졌는데 도어가 락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백으로부터 에어백 전개 신호가 오면요. 모든 차는요. 무조건 언록을 시킵니다. 언록을 시켜서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구조를 할 수 있게끔 언록을 시키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50번 그림과 같이 추진할 때 저항값은 얼마인가요? 이건 병렬이죠. 병렬이면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하면 됩니다. 공통분모는 8 놔두면 되겠죠. 8 놔두고요. 보면은 여기는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8분의 7이죠. 요거 8분의 7 4번 가면은 틀립니다. 8분의 7 4번 가면 틀립니다. 왜냐면은 요거의 앞에는 R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역수로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7분의 8 됩니다. 7분의 8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51번 차량에서 축전지를 교환할 때 안전하게 작업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라고 합니다. 요거 그 축전지 떼낼 적에요. 요거 방법은 첫 번째는요. 마이너스 단자 먼저 탈 겁니다. 먼저 탈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끝은요. 마이너스 단자를 맨 나중에 장착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케이블 시 여기 있네요. 3번 케이블 연결 시 접지 케이블을 나중에 연결한다. 50번 유압식 브레이크 정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바로 가면은 4번입니다. 브레이크 액은요 공기와 접촉하면요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이 큽니다. 수분을 그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그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수분을 흡수하면 뭐가 나빠지냐면은 비등점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브레이크 액은요, 수분이 흡수하지 않았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180도의 비등점을 갖고 있다면 수분을 흡수합니다. 이 수분은 100도씨의 비등점을 갖고 있죠. 이게 섞여버리면 비등점이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53번, 자동차의 기동전동기 탈부착 작업 시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요거 기동전동기 탈부착하고요, 배터리 벤트 플러그하고는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벤트 플러그가 열려 있는지, 요거는 요거 과거에 있었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할 적에 수소가스가 발생으로 인해서 폭발을 막기 위해서 벤트 플러그를 여는 거지, 즉 요거는 충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답은 4번. 다음 54번, 실린더 마멸량 및 내경 측정 시 사용되는 기구와 관계가 없는 것은,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번역 캘리퍼스입니다. 다음 55번, 하이브리드 자동차 정비 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4번입니다. 엔진룸의 고압 세차는, 죄송해요. 엔진룸 고압 세차가 아니구나. 도장 후 고압 배터리를 헝겊으로 덮어주고 열 처리를 한다. 요거 도장 후 고전압 배터리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열 처리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열 처리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한 30분 단위 이렇게 해서 시간이 되게 짧고요, 온도도 이제 80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높은 온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터리 열화 상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배터리가 일단 화재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하고 열 처리할 때는요, 고전압 배터리도 가급적 탈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다 할 거고, 요거 엔진룸 고압 세차하지 않는다, 요건 이제 전기장치 부분, 요건 엔진룸 뿐만 아니라요, 엔진룸이라고 그렇고요, 모터룸이라고 합니다. 모터룸이나 또는 이제 센서가 있는 부분들은 다 고압 세차를 하면 안 된다. 다음 56번, 화재 발생 시 소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요거 2번 같은 행동하면은 미친 짓이죠. 기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요게 꺼지는 게 아니라 물이 안쪽 가서 어떻게 보면 더 발화를 하는 거죠. 더 이게 넓게 퍼져지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 57번, 드릴링 머신 작업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요거 보면은 답 3번이죠. 가공 중에 이상한 음이 들립니다. 그러면 해야 될 건요, 전원을 오프합니다. 그죠? 전원을 우선은 오프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58번. 어떤 제철 공장에서 400명의 종업원이 1년간 작업하면서 이거 쭉 나왔는데, 이거는 혹시 자동차과에서 자동차 쪽에서 배워야 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하는데요. 이런 문제 이제 가끔 한 번씩 튀어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강도율이라고 하면요, 연 근로 총 시간분의 노동 손실 일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여기 좀 문제 틀렸었습니다. 11급 1명입니다. 11급 1명. 11급이 잠시만요. 11급이 10명으로 11급이 10명. 원래 문제는 여기가 10명이 있어야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건데, 저는 솔직히 요거 저도 안 해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근로 총 시간 쫙 하면요, 400명이래요. 그 다음에 하루에 8시간씩 300일을 일한대요. 우리 이게 노동 손실 일수를 또 구해야 되죠. 요 노동 손실 일수 요걸 구하는 거는 이게 제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11등급, 지금 제 4에서 14등급, 요것도 다 틀린데, 일단 그 11등급이면요, 11등급이면 이제 400일로 놔둡니다. 그러면은 400일에 10명을 1급이면은 이게 5,500일, 1급이면은 7,500일입니다. 7,500일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1000을 해주게 되면은, 요때 나오는 값이 11.980 나오는데, 네, 저도 이 문제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냥 찍으세요. 요거 한 문제 그냥 버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당락에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59번, 정밀한 기계를 수리할 때 부속품의 세척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밀한 거죠. 정밀한 거는 뭐, 이게 예를 들면은 저희 엔진 분해 조립할 적에 걸레로 원래 닦으면 안 돼요. 왜냐?
걸레에 있는 그 먼지들 또는 이게 그 섬유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닦으면 안 되고요. 와이어 브러쉬로 하면은 이건 손상을 갑니다. 솔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이제 에어건을 사용합니다. 답은 3번. 60번. 해머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해머는 처음과 마지막 작업 시 타격력을 크게 한다. 이건 일단 1번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타격력을 크게 한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에 대부분 이게 원래는 이게 늘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늘 일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가 제일 정확한 거고요. 그죠? 녹슨 것을 쓸 때는 보호환경. 요 녹슨 것뿐만 아니라요. 보호환경은 늘 착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깨졌다 버리셔야 됩니다. 타격 시 눈을 고정. 내가 딴 데 보면서 타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듣고요. 그 나름 그 여러분들 그 피드백 해주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좀 설명을 다 드린 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추가 설명 필요한다라고 하면 댓글로 해서 몇 번 정도 추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따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